어제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YMCA를 지나는데 평화협정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 그래서 정말 썸떠겠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YMCA가 그런 일에 개입을 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YMCA 연맹이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7월 27일 날 했네요. 광주 YMCA 등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단체의 오랜 이슈를 YMCA가 이렇게 총대를 맸다는 겁니다. 이들은 국제정치 패권 세력에 의해 갈라지고 두동강난 분단의 한반도가 시민들의 삶을 옥죄이고 청년들의 미래를 가두고 있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청년들요. 이 국제정치 패권 세력, 미국을 이야기하겠죠.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갈라졌다. 그리고 두동강남 분단 한반도가 시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연설에서 6.25를 내전이고 국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왜 6.25를 내전이고 국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침략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항상요. 좌파들은 어떤 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정전협정 폐지, 평화협정 체결은 오롯이 진보단체의 주장이었지 YMCA와 같이 온건 성향의 단체가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YMCA는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평화대회를 7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열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예민한 이슈를 정면으로 들고 놓은 것은 분단 상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들의 공감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입니까? 빨갱이 시민들입니까? 시민이라는 표현, 민족이라는 표현, 민주주의라는 표현, 평화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요. 정말로 위험하게 독점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아시아 태평양 27개국 YMCA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에 아시아 태평양 27개국 이 모임이 있었답니다. 아시아 태평양 YMCA 대회에 각국 참가자 390명이 왔는데 이 390명을 데리고 한마디로 이 평화협정 촉구 캠페인을 임진각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도단위, 시도단위, 광역 YMCA 지부들이 전부 기자회견을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는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모르고 촛불 시위가 필요하다. 이것도 나라냐? 부패한 정권이다. 이러면 촛불 들고 길거리 나갑니다. 또 다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YMCA 회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소수가 평화협정을 지도부 내에서 관철시켜서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전체 YMCA에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중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 시도별로 기자회견을 하고 YMCA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에 참여한 외국 29개국 관계자들도 다 모아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힘을 모으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YMCA는 북한의 원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도구적 역할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말이고 그 YMCA가
외국의 YMCA까지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을 위한 어떤 도구적 역할을 같이 수행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제보를 안 해줬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저도 모를 뻔했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흔히 운동권 내부로 봤을 때 친북, 종북단체, 안 그러면 과거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극자단체, 이런 단체들이 제일 왼쪽이라고 보고 그런 단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YMCA라고 하면 뭡니까? 이 기독교 청년운동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 단체가요, 앞장을 서서 평화협정을 찬성을 한다고 지금 전국운동을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요, 나라가 망할 때는 진짜 이 종북 좌파들은 숨어 있고 중간쯤에 좀 덜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앞에 세워서 이런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단체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이런 수를 쓰죠.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말에요, 거리가 집회자들로 넘쳐났는데요. 토요일 날 미국 대사관 앞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죽었다라는 조영삼 씨 운구 행렬을 미 대사관 앞으로 시대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 근처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연결식을 하고 이랬다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19일 오후 4시에 상암동에서 분신을 했고 다음날 죽었다고 합니다. 23일 도심에서 2,000명 이상의 이 시인원이 참여를 해서 사드 배치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일주기 추모대에 또 이 조영삼이라는 사람의 추모대 연결식 이런 부분을 가지면서 결국은 주 내용은 사드 반대 미군 철수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집회에서 이재동 사드 배치 철회 상주 투쟁이 부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반대 없이 평화 자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김종경 김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드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시키는 백해무익한 침략 무기다라고 했고, 성주 김천에서 상경한 주민 30명은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행사에 참여했고,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같은 단체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갖고 철수해야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했고, 김용호 전농의장은 문 정부는 한미 동맹의 낡은 틀로 민족 대결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고 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촛불 집회 시즌2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친박단체 대한애국당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안보 불안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좀 안 맞지만은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이 지난 1년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버는 것 대비 이 빚 부담이 역대 최고다라는 거죠.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DSR이라는 지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12.5%로 1년 전 11.8%보다 0.7%가 높고요. 통계가
시작된 99년 이래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DSR이 높을수록 가계의 빚 부담이 크다라는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11.2가 2014년, 2015년 11.4, 2016년 12.1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현 정권에 들어와서도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도 한국은 지난 1년간 이 BIS, 즉 국제 이 결제은행이 조사한 나라 중에서 가장 빨랐는데요. 이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등도 높아졌지만은 한국은 0.7%가 높아져서 한국의 DSR 절대 수준도 이 세계 5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한국이 제일 빠르고 절대적으로 DSR의 비율은 세계에서 5등이라는 겁니다. 국내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GDP 대비 가계부채, 즉 전체 경제 규모 대 가계부채는 비율은 93%로 세계 8번째로 높았고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도 4.6% 높아서 상승폭은 5.5%인 중국에 이어서 세계 2번째라는 겁니다. 자, 이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의 절대적인 지표는 세계 5등이고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 세계에서 8번째고 그 증가 속도는 중국에 이어서 2번째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더 나아가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세계 절대적으로도 8등, 5등 해서 상위권에 있고 더 나아가서 절대 수치로도 5등, 8등 세계 최상위에 있고 증가 속도는 1등, 2등으로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통화 긴축이 시작되면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서 결국은 저소득의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에만 쏠리는 자금이고 한국이 이 아파트 투기 공화국으로 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313조 3,545억을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이 가계부채가 1년 전에 비해서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분이 121조 7천억인데 여기에 부동산 대출이 64조 8,085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1.7 대 64.8이라면 53.3%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즉 가계가 빌려간 돈의 53.3%가 부동산으로 갔다라는 거고 기업이 빌려간 돈도 결국은 51.7%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부 은행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 빌려서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는 개인이 자신의 재무 관리 능력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도 매우 높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계부채 대책이 지연되면 금융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의 금융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대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될 건데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이걸 뒤로 미루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융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계부채가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부동산 투자인데 하느니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자연스레 저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늘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함께 늘었다. 지금 평창올림픽을 하는 영동 지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것 또한 이 평창올림픽 효과로 땅값이 오르니까 그 땅을 살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자영업 등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건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이 가계의 소득 증가는 부진하고 자영업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악화되고 노년층은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결국은 가계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생활비용으로 빌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은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기업 부채는 지금 이 부채 비율이 올해 2분기 말에 86%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정권, 현 정권이요.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를 하는 상황을 놓으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은행 대출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사태로 늘어나고 있다. 자, 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될 거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갚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200~3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폭락을 하겠죠. 거기 물려있는 부동산들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덩달아서 부동산 폭락을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분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생계형 자금을 대출해 준 부분 중에서 떼이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위기로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부동산, 금융 전체를 이렇게 맞물리는 위기로 오면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이렇게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